겨우 이런 형편없는 걸 주겠다고 가져온 겁니까? 이게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진짜 형편없네.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샴페인 잔을 들어올린 강민우가 입구 근처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여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200여 명의 달하는 하객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다. 여성은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크라프트지로 소박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들고 그녀의 이름은 윤혜원이었다. 이게 정말 내 생일 선물로 가져온 거야? 이 낡고 값싼 시계가? 민우의 목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웅웅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멸시와 경멸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다. 하객 몇몇은 더 크게 킥킥거렸고 어떤 이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상자에서 시계를 꺼내 몇 초간 훑어보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대리석 바닥을 향해 내던졌다. 깡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시계가 바닥에 부딪혔다. 금속 덮개가 열리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내부의 작은 톱니바퀴와 부품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튕겨나갔다. 혜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민우는 연회장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여자 당장 쫓아내요. 내 기분을 완전히 망쳐놨으니까. 혜원은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변명하거나 민우에게 제고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200여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숙여 깨진 시계 조각들과 부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담아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담담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혜원이 말했다. 민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뭘 이해했다는 거야?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뒤돌아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회장 정문에 다다랐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서 거대한 육중한 문이 열린 것이다. 검은색 맞춤 수트를 입은 남녀 한 무리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공인 문서가 담긴 봉투를 쥐고 있었다. 그들의 맨 앞에선 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호한 인상, 압도적인 기품을 풍기는 노신사였다. 그가 들어서자 연회장에 비아냥거리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노신사는 장내를 둘러보더니 정중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에 윤혜원 씨가 계십니까? 이 화려한 생일 파티가 어째서 이런 비극으로 끝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티가 열리기 몇 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야 한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기 전 대리석 바닥 위로 시계가 산산조각 나기 전으로 6개월 전만 해도 윤혜원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작은 미술관에서 전시기획과 작품 관리를 담당하는 조용하고 조용한 직원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림 목록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오래된 액자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상을 보냈다. 미술관 건물은 낡아서 비가 오면 조명 시스템이 합선되기 일쑤였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혜원은 마포구의 한 빵집 위층에 있는 작은 월세 원룸에서 홀로 살았다. 공과금은 항상 날짜에 맞춰 납부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겨울용으로 구비한 괜찮은 코트는 단 한 벌뿐이었다. 미술관 동료도 이웃도 심지어 2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 민우조차도 그녀의 진짜 배경을 알지 못했다. 혜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富유하고 은둔적인 재벌 중 한 명인 성진그룹 고구 윤성호 회장의 하나뿐인 친손녀였다. 윤 회장은 건설, 금융, 물류, 의료, 사회공헌재단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사업 제국을 일궈낸 인물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론이나 공식 석상의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가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윤 회장은 혜원을 임종 자리에 불렀다. 서적과 오래된 사진으로 둘러싸인 정갈한 방에서 윤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쥐고 혜원이 청소년 시절부터 강조해온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혜원아, 네가 가진 재산의 크기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절대 네 마음을 주지 마라. 혜원은 침묵을 지켰다. 윤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내 통장 잔고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좌 뒤에 있는 윤혜원이라는 진짜 여자를 절대로 보지 못한다. 혜원은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스스로의 선택으로 평범한 삶을 살며 집안의 후광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윤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전담 법률 대리인인 최진태 변호사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몇 주간 혜원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친척은 아니었지만 윤 회장을 30년 넘게 보필하며 집안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 정리해야 할 부동산, 평가, 기업 지분 승계, 사회재단과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었고 최 변호사는 슬픔에 빠진 혜원이 언론의 무자비한 조명을 받는 것을 막아주고 싶었다. 혜원은 흔쾌히 동의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 평범한 일상을 몇 주 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한편 그 무렵 민우는 자신의 33번째 생일 파티 준비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작은 경영 컨설팅 업체로 시작해 최근 핀테크 분야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 대표로 성장한 인물이었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니었다. 민우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할 계획이었다. 그는 강남의 5성급 호텔 메인홀을 대관하고 전문 연주단, 사진작가, 취재진, 그리고 최고급 출장 뷔페를 불었다. 민우는 성공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기회만 되면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며 자신이 드나드는 고급 레스토랑과 친분이 있는 재계 인사들의 이름을 은근슬쩍 언급하곤 했다. 하객 중에는 차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민우가 몇 년 전 잠시 만났던 인물로 대형 병원과 언론사를 소유한 전통 있는 로열 패밀리의 딸이었다. 수진은 최근 사업 제휴를 핑계로 다시 민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민우가 자신과 헤어진 후 배경도 보잘것없는 혜원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자존심 상해했다. 행사장이나 모임에서 혜원과 마주칠 때면 수진은 은근히 혜원을 깎아내리곤 했다. 혜원의 소박한 옷차림, 오래된 가방, 그리고 기사를 두는 대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점을 은근히 비꼬았다. 혜원 씨는 아직도 이런 자리에 지하철 타고 와요? 수진이 생글생글 웃으며 물었다. 피곤해서 어쩌나. 혜원은 그저 익숙해서 괜찮다고 담담히 답할 뿐이었다. 민우는 혜원을 편들어주기는커녕 그저 허허 웃어 넘겼다. 스스로는 지인들끼리의 가벼운 농담일 뿐이라고 위안했지만 자신의 침묵이 곁에 있는 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혜원은 그 모든 말 속의 뼈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모욕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말을 아꼈다. 또한 민우가 수진 같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기보다 언젠가는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파티가 열리기 일주일 전, 혜원은 진실을 밝힐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 민우와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만간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의 유일한 승계자가 될 것임을 알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민우가 그녀를 그저 가난한 미술관 직원으로 알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생일 선물로 혜원은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것을 준비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는 종로 3가의 오래된 시계 수리 장인을 찾아가 오래된 수동, 회중 시계를 복원해왔다. 그 시계는 혜원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이었다. 장인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기계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기어를 교체하고 금속 케이스를 모광하며 정성을 다했다. 혜원은 시계 복원에 자신의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거금을 들였다. 그녀에게 그 선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뿌리와 진심이 담긴 결정체였다. 파티 당일 밤, 혜원은 복원된 시계를 작은 상자에 넣고 크라프트지로 예쁘게 싸서 끈으로 묶었다. 그리고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호텔로 향했다. 로비를 걸어가며 그녀는 참된 사랑은 화려한 거치대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연 회장은 마치 잡지 화보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황금빛 조명을 비추었고 얼음 조각상이 테이블을 장식했다. 정장을 입은 웨이터들이 고급 핑거푸드를 나르는 동안 무대에서는 클래식 쿼텟이 잔잔한 음악을 연주했다. 하객들 사이에는 벤처 투자자, 국회의원, 유명 인플루언서, 대기업 임원들이 섞여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듯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홀을 누볐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찬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수지는 밤새도록 민우의 곁을 맹렬하게 지켰다. 대화할 때마다 민우의 팔을 자연스럽게 터치했고 카메라가 다가오면 웃음소리를 높였다. 반면 혜원은 덜 붐비는 구석자리에 머물렀다. 다른 사람들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대부분의 하객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혜원은 민우 주변을 맴도는 수진을 조용히 관망했다. 순간 수진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혜원 씨,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요. 민우 씨처럼 다 가진 남자한테 혜원 씨 같은 사람은 대체 뭘 선물하나요? 주변의 몇몇 하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다. 혜원은 그저 담담히 답했다. 제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의미요? 어머, 기대되네. 한 하객이 민우에게 선물들을 즉석에서 개봉해보자고 제안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샴페인 기운과 사람들의 주목에 취한 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정돈했다. 선물 상자들이 하나씩 열렸다. 스위스 명품 시계, 수제 카프스킨 서류 가방, 희귀한 위스키, 현대 미술품, 심지어 해외 리조트 숙박권까지 등장했다. 선물이 공개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우는 연신 흡족한 미소를 짓다가 마침내 혜원이 건넨 소박한 상자에 다다랐다. 볼품없는 크라프트지 포장은 하객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수지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머금었다. 민우는 노끈을 풀고 포장지를 벗겨 회중시계를 꺼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혜원은 민우가 이 시계에 담긴 내력에 대해 물어봐 주길 바랐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며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여 복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수치심만이 스쳐갔다. 수진이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비웃음은 정적을 깨뜨렸고 민우에게 수치심과 함께 사람들의 인정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열망을 불태우게 했다. 민우는 시계를 들어 올려 모두가 볼 수 있게 보였다. 이게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이야? 하객 몇 명이 튑심거렸다. 민우는 시계를 다시 보며 혀를 찼다. 동묘 황학동 풍물시장에서 몇천 원 주고 주워온 것 같네. 혜원이 입을 열려 했다. 민우 씨, 그 시계는 내가 받은 다른 선물들을 봐. 민우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그리고 이걸 보라고. 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는 척했다. 민우가 수진을 가리키며 혜원에게 다가갔다. 수진 씨를 봐. 어떻게 품격을 갖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야. 분위기를 맞출 줄 안다고. 옷차림, 집안, 만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달라.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세계에 어울린 적이 없어. 음악이 멈췄다. 밴드 연주자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민우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창피해 죽겠어. 늘 그 보잘것없는 옷에, 낡은 가방에, 이제는 이런 쓸모없는 쓰레기까지. 당신이 내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인지 이제 좀 깨달아. 말을 마친 민우는 손에 쥐고 있던 시계를 대리석 바닥으로 내던졌다. 시계가 산산조각 났다. 혜원은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바스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혜원에게 다가왔다. 어떤 하객들은 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낄낄거렸다.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이 잔인한 모욕을 말리지 않았다. 수지는 민우 곁에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건네며 연신 비웃음을 흘렸다. 혜원은 천천히 몸을 숙여 깨진 유리를 치우고 산산조각난 시계 부품들을 하나하나 상자 안에 담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민우를 더 거슬리게 했다. 그는 눈물이나 비명 혹은 구걸하는 모습을 기대했으나 혜원은 그 무엇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뒤돌아 보안 요원들을 지나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200여 쌍의 눈동자가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혜원이 연회장 거대한 문에 다다랐을 때 문이 열리며 검은색 벤츠와 제네시스 세단들이 호텔 문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였다. 가장 먼저 들어온 노신사는 최진태 변호사였다. 그 뒤로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최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윤혜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장내에 수군거림이 퍼졌다. 하객들은 출구 쪽을 바라보았다. 혜원은 여전히 상자를 든 채 문 근처에 서 있었다. 민우가 앞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왜 변호사들이 내 파티에 몰려오는 겁니까? 최 변호사는 민우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당신이 방금 이 홀에서 쫓아내려 한 분이 이분이십니까?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여자친구, 아니, 전 여자친구입니다. 터무니없는 선물을 가져와서 하객들 앞에서 절 망신시켰길래 나가라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당신은 방금 당신 회사 전체 가치의 수천 배에 달하는 개인 자산을 소유한 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촬영하던 휴대폰들이 하나둘씩 내려갔다.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민우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최 변호사는 가죽 가방을 열고 정부 공인 날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중앙에 적힌 이름을 보였다. 윤혜원, 성진그룹 윤성호 회장님께서 얼마 전 별세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윤 회장님의 모든 유산과 지분을 물려받을 단 한 명의 유일한 상속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쨍그랑 박은처에서 샴페인 잔 떨어지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최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성진그룹이 소유한 전국 주요 부지의 부동산, 물류, 에너지, 첨단 기술 및 의료재단, 그리고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 펀드까지 총평가 자산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주식과 통제권은 윤성호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인 윤혜원 씨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혜원을 가리켰다. 당신들이 방금 비웃고 모욕한 바로 이분 말입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수지는 뒷걸음질 쳤다. 최 변호사는 혜원이 할아버지의 임종 후 장례와 상속 절차를 정리하는 동안 조용한 추모의 시간을 갖길 원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단지 돈 때문에 다가오는 이가 아닌 진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구분하고 싶어 했던 그녀의 뜻이었다고. 철저한 침묵이 연 회장을 눌렀다. 몇 분 전만 해도 혜원을 비웃던 사람들은 시선을 회피하거나 딴청을 피웠다. 최 변호사는 유 원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덧붙였다. 혜원 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미술관 직원을 통해 오늘 파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왔습니다만, 강민우 씨, 당신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혜원이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도 될까요, 최 변호사님? 예. 이 사진과 기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원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을 걸어 나갔다. 민우는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호텔 밖으로 뛰어 나갔다. 하지만 혜원이 탄 검은색 고급 세단은 이미 도로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는 혜원에게 7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음만 들릴 뿐이었다. 8번째부터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민우는 차를 몰고 마포구 빵집 위원룸으로 달려갔다. 몇 번이고 벨을 눌렀지만 창문으로 고개를 내민 이웃 주민은 혜원이 이른 저녁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전해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삼청동 미술관이 문을 열기도 전에 찾아가 길가에서 기다렸다. 관장이 출근하자마자 그가 다가갔다. 혜원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관장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혜원 씨는 오늘 새벽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관장은 고개를 저었다. 민우는 미술관 직원들의 시선을 통해 이미 어젯밤 파티의 영상과 소문이 이곳까지 퍼졌음을 깨달았다. 혜원이 늘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던 그림들 사이에 홀로 선 민우는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혜원은 2년 동안 그에게 단 한 번도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데이트 비용도 항상 자신의 몫을 고집스럽게 냈고,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 일할 때 듣는 음악, 그가 회사 일로 불안해할 때 나누던 대화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민우는 혜원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가 미술관 일로 지쳐 돌아왔을 때도 자신은 휴대폰만 바라보기 일쑤였고, 혜원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달리 자신은 비서에게 시켜 대충 산 명품을 건네곤 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윤혜원이라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마치 매일 마시는 물처럼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그 존재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미련함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우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메일은 반송되었고 친필 편지마저 봉투째 돌아왔다. 성진그룹의 법무팀은 혜원의 주변에 거대하고 완벽한 침묵의 벽을 쳤다. 결국 민우는 지인들을 통해 혜원의 진짜 과거를 듣게 되었다. 혜원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윤 회장의 손에서 자랐지만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다. 윤 회장은 부로 살 수 없는 단 하나, 즉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가르쳤다. 혜원은 파티가 끝난 후 민우에게 모든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에 따르면 혜원은 2년 동안의 연애가 진실한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민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려 했다. 그녀가 건넨 아버지가 유품인 회중시계는 바로 그 진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증표였다. 하지만 그 선물은 수백 명의 비웃음 속에서 산산조각 났고 혜원의 신뢰 역시 그 순간 완전히 깨져버렸다. 파티가 지나고 2주 후 민우의 사무실로 편지 한 봉투가 도착했다. 보낸 이의 주소는 없었지만 민우는 글씨체만 보고도 혜원의 편지임을 한눈에 알아채고 손을 떨었다. 편지는 짧았다. 혜원은 자신이 가장 상처받은 것은 시계를 거절당해서가 아니라고 적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이며 누구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를 진짜 상처 입힌 것은 민우가 200여 명의 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고 모욕하는 데 동조했다는 점이었다. 민우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혜원의 가치를 정했다. 가장 그의 보호가 필요했던 순간 민우는 혜원을 지키기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혜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저는 평생 돈보다 인품과 진심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도록 배웠습니다. 어젯밤 당신은 제 가장 큰 두려움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당신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성공의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민우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그는 사무실 바닥에 털썩 주앉아 벽에 기댄 채 편지를 쥐고 울먹였다.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 글귀들은 편지가 아니라 자신이 해온 모든 이기적인 선택들을 비추는 거울처럼 가슴을 찔렀다. 업보와 추락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파티장에서 찍힌 영상들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었다. 차수진의 조롱부터 민우가 시계를 깨뜨리고 혜원을 쫓아내는 장면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번졌다.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자 진행 중이던 투자 논의들이 연달아 철회되었다. 동남아 진출을 위해 자금을 대기로 했던 주요 투자자 2명이 계약을 파기했다. 자금줄이 막히자 해외 진출 프로젝트는 수포로 돌아갔다. 회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민우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차수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발을 빼며 언론에 자신은 그저 오래된 지인일 뿐이며 어떠한 모욕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민우는 그 기사를 보며 자신이 혜원을 상처 주면서까지 옆에 두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차갑고 얕은 관계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몇 달 만에 민우는 계약, 명예, 회사 경영권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늘 그를 둘러싸고 있던 지인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성공의 빛이 꺼지자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외면했다. 4개월 후 혜원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성진사회공헌재단이 서울 낙후 지역에 새로운 청소년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개관식 자리였다. 혜원은 단정한 네이비색 코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철학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했다. 행사 후 기자들이 어젯밤 파티와 민우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혜원은 단호하고 정중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사양하며 행사 주제로 대화를 돌렸다. 초대받지 않은 민우는 행사장 맨 뒤편에서 혜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혜원이 차에 탑승하려 할 때 민우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혜원 씨, 딱 5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혜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카메라나 취재진은 없었고 민우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5분이에요. 혜원이 답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쌀쌀한 바람에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민우는 변명 없이 말을 꺼냈다. 그동안 매일 밤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다. 자신의 잔인함은 시계 때문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비겁함과 불안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사람들이 웃을 때 자신마저 우스워질까봐 두려워 혜원을 짓밟는 쪽을 선택했다고. 내가 당신이 재벌이라는 걸 몰랐을 때도 당신을 사랑했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난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아. 제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딱 한 번만 줘. 혜원은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물었다. 만약 내가 여전히 상속도, 변호사도 없는 삼청동 미술관의 가난한 직원이었다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사과하고 있었을까요? 민우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혜원은 몇 초간 기다려주었다. 그의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아요. 혜원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중 일부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은 너무나 무력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시간 동안 고마웠어요, 민우 씨. 이제는 남들의 박수가 아닌 더 진실한 가치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길 바랄게요. 혜원은 뒤돌아 차를 향해 걸어갔다. 민우는 공원의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 서서 그녀의 차가 도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민우는 남은 회사 지분을 정산하고 조용히 재기를 도모했지만 예전과 같은 화려함은 없었다. 그는 홀로 남아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의 무게를 짊어졌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은 변함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혜원은 성진그룹과 재단의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녀는 미술관에서 보여주었던 특유의 섬세함과 정직함으로 거대한 조직을 이끌었다. 전국으로 교육 사업을 확장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혜원은 여전히 화려한 저택 대신 아담한 아파트에 살았으며 직원들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했다. 청소 담당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 곁에서 도면을 함께 검토해주곤 했다. 사람들은 부가 그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녀라는 사람이 품고 있던 품격이 부를 통해 드러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민우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IT 기업의 팀장으로 취직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파티 사건 이후 그는 허세를 버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의 책상 서랍 속에는 여전히 바스라진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수리하지도 버리지도 못한 그 시계는 그가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진정한 사랑을 버렸던 그날 밤의 뼈아픈 경고장으로 남아있었다. 주말이 되면 민우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에 찍히지도 아무런 대가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돕는 그 소박한 행위만이 그에게 작은 구원이 되어 주었다. 계절이 흘러 가을이 지나고 긴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다. 혜원과 민우의 삶은 한 현대 미술 전시회장에서 아주 우연히 다시 교차했다. 성진재단이 후원하는 신진 작가의 작은 전시회였다. 지인의 손에 끌려온 민우는 반대편 벽에서 그림을 관람하고 있는 혜원을 발견했다. 혜원은 예전 삼청동 미술관 시절처럼 진지하고 침묵 어린 눈빛으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원도 민우의 시선을 느꼈다.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원망도 애정도 아닌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함께 통과한 두 사람이 나누는 아주 짧고 담담한 침묵이 흘렀다. 혜원이 아주 작고 정중한 목소리 없는 미소를 보냈다. 민우 역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고개를 숙여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사과도 원망도 재회도 없었다. 혜원은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눈빛 교환으로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혜원은 전시회장을 천천히 걸어나가 밖으로 나왔다. 시원하고 칭신한 밤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탄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곧게 세운 자신의 삶을 향해 조용히 달려갔다.
이 이야기에서 남은 것은 통쾌한 복수극도 완벽한 로맨스 소설의 결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참된 부부의 의미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울림이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찍힌 숫자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얼마나 가졌는지를 알기 전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윤혜원의 상속 액수나 강민우의 회사 이름은 잊었을지 몰라도 단 하나의 장면만큼은 또렷이 기억했다. 200여 명의 비웃음 속에서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몸을 숙여 부서진 시계 조각들을 주워 담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품위를 지킨 채 문을 걸어 나갔을 뿐이다. 그 어떤 부와 권력으로도 빼앗거나 짓밟을 수 없었던 그 고결한 존엄성이야말로 윤혜원이 물려받은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유산이었다.